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현미입니다. 네, 2019년 한국 경제 실물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역도 감소하고 있고요. 부동산 침체 신호 등 복합적인 경제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한국 경제고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요새 경기가 뭐 이렇게 봄처럼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변한 거 별로 없다 뭐 이런 느낌이세요? 저는 뭐 경제 폭풍까지 올 게 있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폭풍 전야의 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지금 뭐 IMF 총재가 얘기했듯이 지금 네 가지 굉장히 큰 이 폭풍의 소위 말하는 장마전선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번개 하나로 그게 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그런 얘기고요.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잘 선방을 했어요, 1분기에. 네. 근데 과연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경제 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먼저 대외 경제 여건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 깊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거든요. 이게 그 IMF 얘기 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IMF에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네. 3.7에서 3.5로 1월 달에 내렸어요. 근데 어떤 또 게요? 예, 경제 성장률은 이제 더 지금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리가르드 총재가 굉장히 좋게 표현한,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작년에는 전 세계 75% 정도가 성장을 하는 해였고 네. 올해는 전 세계의 경제의 70%가 둔화된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침체되는 거죠. 침체되는데 특히 우리처럼 개방형 이런 이 경제에서는 전 세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며칠 있다 또 브렉시트 얘기 나오고 3개월 내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결말을 안 보는 굉장히 큰 그런 진짜 폭풍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이 수출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지금 그래도 1분기를 잘 버텨나가는 것은요. 정부에서 아주 확장적인 재정, 그러니까 정부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수나 수출이 부진한 부분들을 지금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3월 달인데 벌써 추경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 추경이 아니라 지금 더 동력을 넣기 위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띄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요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90% 해결이 됐다, 10%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뭐 남았다 뭐 한 것보다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쪽에 승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상수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G1 대 G2가 싸우는 것은요, 이거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뭐 몇십만 년 동안 내려오는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패권을 갖기 위한 지금 싸움박질이 있는 거지 이것을 지금 뭐 이게 두드러졌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게 무역의 흑자 적자 이거를 따지는 전쟁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뭐 눈앞에 둔 기술 패권 싸움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봉합이 됐다가 다시 붉어졌다가 뭐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변수였던 트럼프의 국내적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한테는 우호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약간 이 총력전에서 좀 뒤로 물러서 있는 거지 사실 근본적인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또는 외국 투자자를 위한 법들을 정하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속 간다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이 무역전쟁의 변수를 우리가 뛰어넘는데 조금 더 나은 이 식견을 가지시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2019년 1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민간 소비가 지금 조금 뭐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건설 투자는 정부의 SOC 정책을 통해서 가는데 민간 쪽 건설 투자는 좀 뭐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대치가 안 좋고요. 거기다 보니까 이제 설비 투자도 조금 낮았는데 사실 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설비 투자는 되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사실 물가가 이상하게 안 올라요. 네. 0%대예요. 사실 우리 온몸을 경제라 그러면요. 우리가 바깥에서 막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 체온이 물가거든요. 그 물가가 이게 안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을 지금 갖고 와서 지금 걱정되는 건요. 사실 디플레이션이 올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도 내려가는데 경기도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뭐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들을 지금 뭐 개념 몇십 년 동안 지금 겪어오는 부분인데 요번에 징조가 조금 더 강한 징조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네.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가 조금 혼재해 있는 1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신호는 어떤 걸까요? 수출이요. 지금 4개월째 마이너스를 네. 지금 뭐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폭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폭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출의 두 축이 반도체하고 네. 중국 수출 아닙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줄었다가 다시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24%대의 수출 감소에서 지금 16%대 또 11%대까지 지금 줄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는요.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예요. 반도체 저점 지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데라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데 내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이전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경제를 담당하고는 기업과 민간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과연 빨리 저점이어서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땡기느냐 또 올라갈 때 사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냐 이 부분인데 자 1분기의 총체적인 점수를 드리자면은 이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용 창출력이 좀 부진은 하지만 네. 심리적 개선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걸 봐서 지금 상반기를 잘 지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조금 나아지는 경제를 볼 수 있는 발판은 놓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점수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요즘 물가가 계속 안 오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0%대 저물가가 계속되면 디플레이션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저물가의 원인들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가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금리도 이제 올라가고 또 지금 사실 작년에 굉장히 이제 뭐 한파가 많아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채소값이. 네. 근데 올해 또 이제 이런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자 이렇게 끝까지 가보면요. 무상급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식료품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0%죠. 이것이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가 상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거죠. 나가서 우리가 뭐 돌아다니지 않으면 이제 뭐 우리가 쓸 돈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돈을 안 쓰니까 저축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게 0%의 물가대인데 어쨌든 간에 물가는 적정하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물가는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적정 체온을 유지해 줘야 이것이 수요도 자극하고 공급도 자극하고 물가라는 게 수요가 많아야지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0%의 물가 이거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죠. 즉 뭐냐면 체력이 바닥이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로 지병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지금 자아나게 하는 0%대 물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활발한 기업의 투자 그리고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의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반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물가가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뭐 이렇게 떨어지면요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예,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 것도 나쁘지만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사실 좀 몸이 이렇게 뭐 이 봄바람 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기분도 좋고 체온도 올라가야 나가서 꽃 구경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물가 안 오르는 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정부의 선제적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물가도 좀 적정 수준으로 올라서 수요와 공급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분기에 이 가계랑 기업 심리는 많이 호전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면 좀 심리적으로 우리가 위축이 되고 그럴 텐데 아니 기업도 투자 심리가 좀 올랐고 네. 우리 저 내수를 지금 뭐 이끌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도 지난달 또는 지난 분기하고 비교하면 좀 상승 국면을 지금 가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점 통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사실 꺼졌다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몇 번의 그런 굴곡을 지났을 때 진짜 저점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너무 지금 기대는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이 신호등들이 이제 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들로 갑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의 기업들이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PMI라고 거기가 올랐어요. 네. 미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도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도 같이 반등세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영할 만한 뉴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처럼 개방형 경제에서는 수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선순환의 동력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인데 일단은 소득이든 수출이든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일단 첫 발을 띨 수 있게 하는 동력을 회복하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과 정부와 또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위기감과 또 희망을 갖고서 일해야 된다는 1분기의 신호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도 있고 이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2019년도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2.5%를 지금 네. 얘기했는데 무디스나 이런 데는 2.1%까지 얘기했는데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큰 틀을 보면은. 그래서 현재 2.5%를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상반기가 지나는 6월, 7월 정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등하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그런 기회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갈라 그러면 지금 3월, 4월, 5월 달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기업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5G라든가 그다음에 뭐 AI라든가 선도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주축 사업들에서 웬만한 또는 우리의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들이 이루어질 때는 하반기가 좋아지죠. 그러면 우리 경제의 소위 말하는 업턴이 다시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부추겨 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아까 고모님이 그 반도체가 조금씩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뭐 저점 통과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저점 통과했다라는 게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통과라는 게 어떤 걸?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지났다는 얘기가 네. 뭐 계속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를 가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4개월째 마이너스예요. 근데 네. 작년도 12월 보면 마이너스 1.7%, 그다음에 1월 달에 6.2%, 2월 달에 11.4%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폭이 커지는데 그게 3월 달에 8.2%로 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로 바닥친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반도체도 사실 16.6%로 지금 24%대가 16.6%로 지금 그 폭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유턴을 U자를 그리는 밑바닥은 친 거 아니냐. 대중국 이 수출도 15.5%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20%대 이상의 그런 감소율에서 15%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 이제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 뭐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하고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만 보면은 상반기에 16% 정도가 마이너스지만 하반기에는 6%대의 증가를 보일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뭐 4월 달이나 5월 달 돼서는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본 것이 이번 1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산 지수 이런 것도 2월 달, 뭐 3월 달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요 힘들이 얼마만큼 이 상승력을 가지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정부 당국에서의 큰 역할이 기대되고 또 지금은 한 곳으로 몰아야 됩니다. 뭐 지금 뭐 국회 정쟁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지만 이 정부의 진짜로 뭐 최우선 과제는 경제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여의도에서 싸움박질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까 일단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빨리 그러한 이 밥상을 정부가 같이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보면 수출 증가율이 대폭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수출 증가율이야 뭐 대폭 하락할 수가 있죠. 네. 계속 이제 하락하는 이 상태로 지금 뭐 이 전 세계의 움직임이 지금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들이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뭐 중국 거기도 지금 경기가 둔화로. 중국도 신흥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신흥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거대한 성장 동력이었던 것이 이제 6% 초반대로 지금 내려갔고요. 그나마 이제 인도가 끌고 가고 있는 부분. 그러나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신흥국에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유로가 또 유로존이 그렇게 또 뭐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또 브렉시트라는 그런 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뭐 둔화되는 그런 이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개방형 경제로서의 일조를 하느냐 그 싸움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리고 단 눈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뭐 이익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의 어떤 폐습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점을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지금 타임아웃,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심하게 말해서 구조조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뭔가 안 됐을 때 거기서 교훈을 받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쉬는 시간, 그렇게 뭐 감히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좀 제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한 달, 또 한 분기 이러한 성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G1과 G2가 싸울 때 우리가 한번 크게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아주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그 틈이 생겼어요. 그때 현대차가 미국을 상륙하고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전 세계에 글로벌 마케팅을 갑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장악했던 그런 소비재 생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중국이 갖고 왔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부분, 여기서 우리의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미중 무역전쟁이요, 우리나라에게 아주 하늘이 주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5G나 선진 기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또 기회가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과감한 기업의 투자가 유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큰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미국과 중국이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틈새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면요. 5G 통신 장비를 지금 중국의 화웨이가 지금 공급하는데 거기가 1등이었단 말이죠. 네. 1분기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 떨어졌어요. 화웨이를 이제 미국이 못 쓰게 하니까 네. 우리 삼성전자가 화웨이 5G의 통신 장비를 하는데 5%대 시장 점유율이었거든요. 네. 20%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노키아, 에릭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순위가 결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축에도 못 꼈는데 지금 많이 성장을 했네요. 많이 성장하는 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말까지 해서 20%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몇 위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3위, 2위까지도 지금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5G에 통신 장비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모든 소위 말하는 커넥티드 이코노미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1985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때 그때 우리 배운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할 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2019년도 1분기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짧게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대안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1부는 이렇게 끝났고요. 2부에서는 5G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 마지막에 고모님께서 이 5G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주셨는데 이달 3일 드디어 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5G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네. 야, 뭐가 다른가요? 이게 그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커는 아이폰 쓰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2020년이나 돼야 5G가 나오고요. 삼성, LG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하고 계신데 빠르죠. 무지무지하게 빠르죠. 얼마나 더 빠른가요? 4G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가면은
중계차가 큰 중계차가 가고 막 네.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받아서 그걸 송신을 하는데요. 카메라로 이제 뭐 장비들을 갖고 갈 필요 없이요. 폰 하나 갖고 와서 찍으면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HD급의 그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5G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20배 빠르니 뭐 200배 빠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커온 그런 이 무선 통신 시장을 보시면 1988년도 7월 1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벽돌폰. 네. 당시에 모토로라인가요? 예? 벽돌처럼 생겼어요, 이만한 거. 모토로라가 아니라 어떤 모토로라죠, 모토로라 그렇죠. 폰인데 그 당시에 이 벽돌폰의 무게가 얼마냐면 771g이에요. 지금은 165g. 그러니까 네. 뭐 굉장히 무거운 거죠. 손목이 아파갖고 이러는데 그때 그 사용하셨었나요? 그때 얼마나 비쌌냐면요. 네.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입비가 40만 원에 뭐 이 조금만 많이 쓰면은 뭐 굉장히 커지는, 그래서 이 전셋값 정도가 됐었고요. 일부 소수만이 정말 사용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2G 폰, 그 CDMA라는 네.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 이게 2G 폰이 되면서 뭐가 이제 됐냐면요. 문자가 된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진짜 문자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WCDMA. 그래서 뭐 이거 뭐 와이브로 뭐 와이드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2003년도고요. 그런 것이 2010년도까지 가서 그때 2천만이 이제 가입하는 쾌거를 하는데, 그럼 3G에서는 뭘 했냐? 네. 3G에서는 영상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3G가 이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TE, 4G라고 안 하고 LTE라고 합니다. 롱텀 에볼루션. 여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뭐 많은 이 동영상이, 고화질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몇 명 정도가 지금 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에.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고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6,865만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네. 이제 많고요. 그러한 베이스 하에서 지금 5G가 나오는데, 5G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자, 영상, HD급의 그런 이 동영상이 오고 영화가 오는 게 아니라 5G는요, 스마트 팩토리, 원격 진료, 로봇, AI, 자율주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5G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 2G, 3G, LTE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쓰이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거는 5G가 나오면서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요. 이동통신사들 있잖아요. 거기가 무지무지하게 활발하게 마케팅을 해요. 네. 2G에서 3G로 갈 때 이동통신사 싫어했거든요. 기지국 더 써야 되고 자기네 요금은 더 올릴 수 없는데 그거는 투자를 했었어야 되고요. LTE 갈 때요. 그때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민기적민적거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동통신사가 전면에 나서서 마케팅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산업의 어떤 이 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선점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5G가 상용화되려면 12만 개 정도의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네요. 지금 4만 개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경기,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5G를 사시더라도 LTE랑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5G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출시되는 이 삼성폰이나 LG폰에는 안테나가 2개입니다. 하나는 4G LTE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오시면 5G로 이제 연결돼서 갈 수 있어서 안테나가 2개고, 특징을 보면은 이게요. 이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4100 밀리암페어에서 4500 밀리암페어로 지금 늘어났고요. 네. 여기에 또 재미난 게요. 지금 우리 고속 충전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땐 지금은 10와트입니다. 충전하는 네. 단위가. 근데 25와트까지 가니까 그냥
됐다가 조금만 돌아보면 100% 되는 그래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속 충전보다 좀 배터리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금방금방 다니까. 배터리는 용량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00mAh까지 갔고, 사실 지금 뭐 우리 최초로 나왔던 1988년도에 그 벽돌폰이요. 네. 10시간 충전해서 40분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군요. 네, 그것이 커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자, 5G는 지금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4월 5일 날 출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4월 4일 날 한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4월 3일 11시에 밤 11시에 오픈을 한 거죠. 네. 한때는 무슨 얘기했었냐면 미국이 하루 땡겨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뭐 통신 3사에서 간파를 하고 먼저 치고 난 거죠. 그래서 이상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동통신사든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지국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이 4G에서 5G 가고 뭐 이러는 것들 싫어하는 데가 이동통신사, 요번에는 뭐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이 신사업에 예. 대한 어떤 추측이 되기 때문에 5G를 이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데, 이 최초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막 하루 당기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처음으로 이제 가는 것들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점수를 많이 내는 거는 요새는요, 최선이 최고가 덕이 아닙니다. 최초가 항상 덕입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한번 얹히면은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4월 3일 오후 11시에 뭐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뭐 5명 정도를 한다 그랬는데 뭐 이 통신사에서 얼마나 마케팅을 많이 하면 11명이 이제 가입을 해요. 그래서 거긴 김연아도 들어가 있고, 엑소도 들어가 있고, 울릉도 독도의 통신사 담당하는 직원들도 들어있고, 뭐, 또 방송인 연예인들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4월 4일, 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점유하고 최초란 타이틀을 가져야만 이것들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깁니다. 5G가 지금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2020년도 동경올림픽에서 5G를 아주 만개를 시키겠다는 게 일본의 지금 전략이고요. 2022년 북경올림픽에 5G를 이용한 놀라운 일을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5G를 둘러싼 이 아시아의 3국의 올림픽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지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2022년 되면은 진짜 상용화가 만개될 수 있는 부분들에 그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이 선두, 교두보는 지금 한국이 2019년도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5G 시작부터 정말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이 3사 있잖아요. 네. 이동통신 3사의 어떤 이 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5G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기지국을 얼마큼 만드냐. 네. 지금 12만 개가 필요한데 4만 개인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뭐 사실 LG U+ 같은 데는 4G LTE를 호환하게 하려다 보니까 중국 그런 통신 장비들을 지금 계속 쓰면서 좀 빠르게 나가고 있지만 삼성이나 다른 KT는 삼성에서 만든 우리 국산의 그런 장비를 쓰는 부분들로 가면서 또 호황세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부족한 게 뭐냐면요. 콘텐츠가 부족하지 네. 기술로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콘텐츠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AR, 네. 그다음에 VR,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첨단 산업이 연결이 되느냐, 커넥티드 되느냐, AI 등등의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3사 중에 특정 회사에서는 폰을 사시면은 AR 그 가상현실에 대한 네.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안경 있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지금 주고 이러한 통신 장비들 하는데 공이 3사가 지금 머리 아파하는 것들은 어떤 콘텐츠로 채우고 먼저 이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을 하게 만드느냐가 지금 공통된 과제이고요.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요금제를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싸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 앞으로 1년 내지 2년은 LTE하고 같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경쟁은 계속 이거는 뺏어오는 거거든요, 서로. 이런 부분들이 좀 치열하게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폰들을 애용하시고 또 얼리 어댑터들은 빨리 뭘 사시는 거를 굉장히 자기네들의 업적처럼 생각하는데 조금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시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담이 하나 있어요. 괴담이. 이 5G에 대한 괴담. 네. 5G가 가면은 5G를 다 쓰게 하려고 LTE의 속도를 일부러 늦출 것이다. 뭐 이런 괴담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LTE하고 5G를 이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G에서 쓸 수 있는 지금 데이터 양은 방대하거든요.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LTE가 좀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지 그러한 의도를 갖고서 지금 이 5G를 준비하는 그 통신사는 없는데요. 사실 LTE로 넘어갈 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었어요. 일단 당시에는 이제 준비 부족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통신사들이요. 이렇게 신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에는 자기네들 추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주저주저한 적극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5G는 무조건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단급의 통신 지연이라든가 속도가 저하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 컨텐츠 얘기를 제가 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SK나 3사가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컨텐츠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곧 이 신성장 동력, 신사업으로 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AI 이 VR이나 AR이나 그 안에 그러니까 5G가 들어오면요. 앉은 자리에서 나 파리가 보고 싶어 그럼 파리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르브르 박물관인가 거기를 그냥 보면서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유의 여신상에 지금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 그러면 축 가서 자유의 여신상 속에 앞에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그대로 체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서는 이 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저 가서 씨 좀 뿌려. 드론 1호, 난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5G가 추구하는 지금, 종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거를 못하지 이 상상력이 뛰어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5G 빨리 접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도 이런 이상한 거, 개성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그 전문가들하고 토론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그러는 나 나름대로는 굉장히 특색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앱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일 뿐 모든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5G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5G가 빨리 깔리면 그러한 컨텐츠들이 차는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5G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지금 준비 현황이 어떨까요? 미국, 일본, 중국 다들 우리나라 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상용화 이제 부분들이 이제 기기도 쫓아와줘야 되고 통신 장비 그다음에 네트워킹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실 것 같은데 중국이 5G에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 6G 6세대의 이동통신을 하는 것들을 벌써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6G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네. 우리가 많이 뒤처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5G나 LTE나 이것들이 정착이 되는 데는 한 10여 년이 걸리고요. 네. 그러면 그 앞서서 개발하는 데는 한 5년 내지 6년이 걸리는데요. 중국은 판단했어요. 5G는 안 된다. 한국한테 뺏겼다. 그래서 5G는 뭐 이 쭉 나서 상용화되고 안정화되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6세대 6G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의 지금 연구단과 상업화팀을 좀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선두 다툼이 굉장히 세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동통신사, 뭐 AT&T, 뭐 이런 버라이전이 이런 데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기에 투자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제 머리털 나고 처음 봅니다. 굉장히 민기적거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이동통신계의 이 뭐 평가의 기준은 최고, 최선 절대 아닙니다. 최초입니다. 이런 최초 싸움을 우리가 얼마만큼 상용화로 빨리 입고하고 또 상용화됐다면 우리는 6G, 7G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팀을 꾸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이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렇다면 제조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제조사들 경쟁 굉장히 치열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고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제조사의 가장 큰 고민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뭐 방대한 양의 그런 자료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고속 충전이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많은 이 횟수가 해서 좀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무선 충전. 네. 그리고 지금 뭐 요번에 뭐 스페인에서 열렸던 월드 콩그레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폴더블 폰이라든가 뭐 다 웨어러블 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러한 기기 싸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싸움, 또 통신 장비 싸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이 우리 가전하고 연결되는 부분, 우리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5G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스마트카가 있고 스마트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뭐 염두에 두고 개발 계획들을 갖고 가는 게 제조사들의 지금 숙제이자 자기네들의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5G 상용화되고 또 안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이 산업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돈이 많이 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만약에 5G가 우리나라 상용화가 됐다 그러면요, 해외에서 만든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공유경제, 뭐 연결되는 커넥티드 경제, 배드타운, 배드시티는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이 실험장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면 그 기술들을 갖고 와서 얹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각축장이 되고 거기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뭐 부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또 연결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네. 이 5G에 대한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기지국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기지국이 네. 앞으로 계속 신축도 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 3사 간에 여러 가지 편차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 12만 개가 지금 필요한 상태고요. 5만 개 정도가 지금 뭐 완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망의 안정성, 그 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복수의 통신 장비 회사들을 섞어서 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LTE랑 지금 혼합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언론이 있고 난 스탠드 언론이라서 뭐 NS, 뭐 S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5G를 하시면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5G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신호를 LTE 4G에서 잡아요.
제가 몰릉도에 지금 살고 있는데 5G를 비싼 요금제를 두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네.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지금 거기에 기지국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쓰는 거는 일단은 5G에 5G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5G로 전화를 하면 그다음에 그 신호를 LTE에서 신호만 잡아요. 네. 그리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때 5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E랑 혼합을 해서 쓰는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 LTE 때 쓰던 장비들을 좀 업그레이드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네.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특정사들은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향을 해서 쓰고 그럼 있고 계속 그냥 전화를 걸 때부터 시작부터 5G가 아니라 4G로 했다가 5G로 네. 바뀌는 걸로 계속 몇십 년 동안 가는 건가요? 호환성이 있게 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4G LTE 할 때는 화웨이 장비를 많이 썼어요. 네.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 데서 아직까지 기술적인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분기 미만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1개월, 1.5개월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 격차가 떨어져서 사실 3사가 공이 수도권 지역은 삼성전자 장비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다른 데는 조금 지금 화웨이 장비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스탠드 언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호환을 하는 non 스탠드 언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극복이 되는 거는 뭐 올해 연말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면서 진짜 막 이제 이 뭐 10초 내에 영화 한 편 툭 해서 본다는 시절은 조금 뭐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나온 게 괴담이에요. 왜냐면 LTE에서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또는 뭐 이 3, 4차원의 이제 투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뭐 좋은 소식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막 이렇게 안착이 된 이 5G 5세대 이동통신이라 여러 가지 또 극복해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재미있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이 5G가 생기면서 어떤 이색적으로 좀 특이하게 생기는 직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이한 직업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활발히 될 때는 원격 진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송출하고 수신하고 뭐 송수신 과정이 거의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 원격 진료로 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건가요? 없죠. 그리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실시간이 아니고 뭐 이 송출했는데 1초나 2초 후에 그거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피가 올라가는 걸 2초 후에 받아서 또 다시 이쪽으로 하는 게 4초가 걸리잖아요. 벌써 이 소위 말하는 원격 진료라든가 실시간 진료는 네.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료계의 원격 진료가 뭐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요. 가장 타격을 입으실 분들은 우리 지금 같이 방송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왜죠? 왜냐면 이거는 이 방송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라든가 또 이 송출 장비, 우리 부조종실, 네. 주조종실에서 엔지니어 분들 많이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참 이제 위태로워지는 그런 직업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1인 크리에이터들이 집에다가 전화기 한 대 놓고서 송출신하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이 스포츠 중계 있잖아요.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서 바로 올려버리는데 그것이 용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5G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인 근데 그런 방송인들은 요즘에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이제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정제되고 그다음에 아주 계획되고 균형 잡힌 이런 이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거를 원하는 그런 또 시청자들의 모습.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축구나 야구 경기 가면은 20대 이상의 이 텔레비전들이 가지만 거기에 들어간 3만 명의 관중들이 다 찍어서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보지 못하는 앵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5G인 거죠. 그래서 없어질 수 있는
이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방송계에 계신 분 엔지니어들인데요. 방송 끝나고 또 제가 한번 이제 이 비난의 목소리를 한번 들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실시간 송 출시에 가능해지는 그래서 백팩이라는 얘기들 뭐 우리 방송 장비에 하잖아요. 백팩이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도 백팩 하나 살라 그러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런 송출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되고요. 우리 김행거처럼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2020년 이후에나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기대되는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시대를 위해서 정부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 5G로 가면은 사실 가계에 비해서 이 이동통신비의 이 수량이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금제를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이통 3사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6G, 7G 가려고 그러면요. 이런 이동통신사의 살면 수익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자꾸만 선순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비 뭐 굉장히 이런 통신비가 뭐 어려울 정도의 그런 한계 가정들은 분명히 도와주지만 전부 다 이렇게 이 통신비를 깎으면서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정부에서 뭐 이동통신사의 그런 어떤 과점, 특히 또 많은 과대한 이익을 얻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압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부분은 재투자하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뭐 사실 효도폰 한다 그래서 받기만 하고 뭐 보내기만 하는 폰으로 우리가 6G, 7G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조금 이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현재의 복지보다는 미래의 산업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이런 이동통신에서는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5G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5G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엔 또 어떤 이야기로 저희에게 찾아오실 건가요? 지금 이제 3월, 그리고 4월달 1분기와 2분기로 가기 때문에 뭐 IMF라든가 그다음에 뭐 많은 그런 기관에서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경제 전망들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해외 얘기 좀 해볼 거예요. 브렉시트,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세계 일주 한번 해보실 요량으로 저희 방송 많이 좀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야기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최영우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